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가까스로 열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면서 그 전망은 어둡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20대 국회가 일단은 마지막엔 열심히 좀 일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기대가 되는데 글쎄요, 제2의 조국 대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까지 그렇게 보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비슷하게 예상하시나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마지막 정기국회도 기대를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잡혔지만은 이 일정 잡는 데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태껏 국회 가운데 20대 국회가 최악의 국회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제 동물 국회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에 태우면서 무더기로 98명이 고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을 했어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거는 뭡니까? 날치기 하지 말고 더 이상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말자.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었는데 그걸 어겨가지고 결국은 이제 앞으로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 비춰 볼 때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국회의원들도 굉장히 피선거권이 위험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는가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국회 하면은 법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 민생을 돌보는 것도 결국은 법안,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데 법안 처리율이 지금 역대 최악이에요. 17대 같은 경우에 법안 처리율이 대략 50%입니다. 50%. 그런데 이번에 20대 국회는 법안 처리율이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너무 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민생 관련 개혁 법안이 무려 15,000건이나 그렇게 계류가 돼 있는데 지금 이번에 이제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렸지만은 결국 말씀하신 대로 제2차 조국 대전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국 국감으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정부 질의 통해서 또 국정감사 통해서 제2차 조국 청문회를 열겠다 이런 상황이어서 결국은 다시 정치는 실종이 되고 민생은 실종이 되고 대결만 난무하는 그런 마지막 정기국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저의 심정이기도 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제2조국 대전 불가피하다고 보십니까? 뭐 불가피한 게 아니고 뭐 당연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선거가 있기 때문이고 선거 한 번 쳐서 4년 동안 국회의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국 대전이 조국 장관과 관련 어떤 분란이 없다 하더라도 뭐 기타 다른 어떤 분란의 거리를 아마 정치권에서는 양산을 해서 이걸 가지고 마지막까지 진영 논리로 가는 것이죠. 진영 논리로 여당과 야당이 치열하게 삽바 싸움을 하고 치열하게 격돌을 하면 그 밑에 국민들, 유권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끼리 움직이는 이런 패턴이 한국의 정치고 그래서 한국 정치가 삼류 정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시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지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지금 총선도 있고 대선도 앞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밀리면 죽는다는 그런 어떤 논리에 따라서 지금 국회가 한 채 양보도 없이 상대방 탓이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정기국회 내내 국민들이 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결국은 그러면 정치가 실종하면 누가 손해냐? 결국은 국민들이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의 형식이고 선거를 앞둔 진영 논리 싸움, 정치권에서 앞장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과거에는 분단 이데올로기, 지역 감정을 이용했는데 지금 같아서는 여야가 격돌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물론 뭐 정치적 무관심 정도 늘어나겠지만 각 진영으로 나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우리 정치 패턴이 됐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를 좀 해보시죠. 지금 오늘 아마 오시는 길에 광화문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차도 많이 막히고요. 오늘도 뭐 여전히 집회를 하고 있고 어제도 또 부산에서 집회를 했다고 하고 이렇게 계속 장외로 나가는 이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치가 실종되니까 우려되는 현상이죠. 지금 한국당은 크게 장외 집회 그리고 릴레이 삭발 두 가지 투쟁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여론의 흐름으로 보면은 여권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반면에 한국당이 이제 소폭 상승을 하고 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권의 실정이라 할까요?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반사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반사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느냐? 그럼 이제 결국은 한국당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첫 번째로는 기득권 정당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권의 실정에도 불구하고 과연 한국당은 무엇이 다른 정당이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웰빙 정당 또 그리고 꼰대 정당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국에 대해서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인 건 사실이지만은 거꾸로 또 릴레이 삭발 투쟁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훨씬 더 우세했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은 한국당도 좀 변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국민들에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지만이 지지율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은 역시 과거와의 단절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근데 여전히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여론도 지금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거 구태하고 확실한 단절을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좀 인적 쇄신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머리만 깎을 것이 아니고 자기 희생을 하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불출마하겠다. 오히려 이제 당의 중진들이 특히 이제 TK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구 의원들이 자기 희생적으로 불출마 선언을 하면 국민들이 좀 진정성을 믿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역시 중요한 거는 대한정당, 정책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그런 민생을 살릴 수 있는 대안 제시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릴레이 삭발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 좀 뭔가 좀 실망하신 분들은 그렇다고 우리 또 한국당은 아니다 이런 의견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뼈저리게 지금 진영이 갈라져 있는 것이 우리 정치의 현실이고 물론 다당제 실험하지만 그것이 지금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다음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는 다시 양당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뭐 민주당 분들이 한국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 당연하고 이것은 이미 우리의 정치 문화가 그렇게 뿌리를 잡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부동층 30%가 어디로 가냐 그것이 이제 선거의 어떤 그런 패턴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지난번에는 A당을 찍었으면 그다음에는 B당 이렇게 이제 크로스 보팅을 하면서 선거를 하는 패턴이 다행히 이제 우리가 주기적인 권력 교체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가 주기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면서 오히려 이런 부분이 정치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 거리의 정치, 광장의 정치는 결국은 정치 후진국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도층 표심 잡기는 좀 어려울까요? 중도층 표심 잡기 어렵지만 그러나 집권층이 이런 것들이 광장의 정치에 오러가면 결국은 집권 세력이 상당히 불리한 마지막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 나쁘다고 계속 이렇게 해서 비판을 하면 중도층도 그게 동조할 가능성 이것이 이제 군중 심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정치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정치 문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정치에서는 특히 미국과 같은 삼권 분립이 엄격한 그런 대통령제가 아니고 순수 대통령이 아니고 제왕적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모든 걸 책임지고 그래서 집권당이지만 대통령과 같이 국정을 논하는 그런 어떤 정치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집권당과 그 대통령을 배출한 대통령이 같이 지지율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현재 민주당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에 한국당 정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 앞에 이명박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야당에 있을 때 상당히 비판적으로 광장에 나와서 촛불들 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패턴이 똑같이 이루어진다면 그 결과도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 과연 이 제왕적 대통령을 가지고 있는 집권층에서 야당한테 어떻게 정말 긍정적으로 이렇게 내밀 수 있는 카드가 뭐냐? 저는 그것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인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거부하는 인사는 한 그래도 서너 명 정도는 낙마시켜주고 꼬리자리가 아니고 결국은 인사가 정치를 활력 있게 돌려놓는 그런 어떤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놓친 것이 상당히 이제 아쉬운데 어쨌건 이런 어떤 거리의 정치, 광장의 정치가 지속되면 역대 정권을 보면 야당이 여론적인 지표에 상당히 유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뭐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민주당은 이 광장의 정치가 지속되는 것을 끊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지지율 얘기를 자연스럽게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중도층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문재인 대통령을 그래도 항상 지지했던 40% 정도
뭐 아무리 못해도 그런 선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나온 게 딱 40%. 국정 지지율 40%면 이 득표율 41%보다 낮은 지지율이라서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심각하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심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여론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국정 동력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소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검찰 개혁을 강력하게 해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 여론의 지지율이 있어야지 그걸 동력 삼아서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난 대선의 득표율이 41.08%. 근데 이번에 갤럽 조사 보면 이보다 못 미친 이제 40%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제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우리가 40%를 얘기를 하는데 40%가 무너질 경우에는 레임덕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국정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지지율이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 40%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이 상당 부분 이탈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중도층 하면 이제 스윙보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스윙보터가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여론의 향배가 좌우되고 국정 운영의 향배가 좌우되는데 다행히 지금 이 중도층이 한국당으로 가지는 않고 중간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중도층이 대략 한 38%까지 많으면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 중도층을 다시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보면은 조국 리스크가 결국은 반영된 것으로 보여요. 지금 뭐 부정평가를 보면 제1 요인이 인사 요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10년과 소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좋지만은 동시에 국민들하고 소통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여론을 귀담아 들어서 혹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하고 국정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심각한 어떤 마음을 갖고 이것을 지금 이제 읽고 싶은데 정치를 하면 자기를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는데 지지층은 정말 핵심적으로 좀 핵심 지지층이 있고 그 아우트 바운드리에서 하는 지지층 그다음에 부동층, 중도층이 있습니다. 중도층이 한 30% 정도 되고 그리고 그 반대적으로 보면 또 한 30%가 적극적인 반대층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지금 40% 대선에서 당선된 것보다 밑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탄핵 국면 아니었습니까? 탄핵 국면 때 그만큼 얻었는데 그보다 더 밑으로 내렸다는 것은 적극적인 지지층은 지금 지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지층에서도 지금 이탈하고 있는 어떤 징표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상당히 심각하고 결국은 부동층을 향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특히 또 중요한 것이 최근에 조국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 애초에 이것이 이제 계급적인 갈등으로 이제 뭐 20, 30대, 40대까지 해서 이것으로 봤는데 결국은 이것이 진영 논리로 지금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핵심으로 내세우는 것이 정의와 공정.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 이 가치를 20대는 지금 무너졌다고 지금 보는 거기 때문에 20대가 등을 돌리면 상당히 어려운 앞으로 정치 환경이 집권층한테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러면 결국은 정의와 공정 가치가 손상하면 신뢰의 상실로 이어지면 정치는 결국은 신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상당히 저는 이제 심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 인사권 행사에서 조국 장관을 이미 임명을 해서 통치권 행사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여기서 대통령이 만약에 이것을 처리한다면 또 두 배의 더 큰 데미지를 입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빠질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지지층도 같이 빠집니다. 이래서 애초에 조국 장관을 많이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께서. 그래서 그때 철회를 했으면 핵심 지지층 일정 부분 비판을 많이 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시 처리하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 이거 상당히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 이제 크게 한 세 번의 변수 내지는 변곡점이 올 것 같아요. 첫 번째 변곡점은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검찰이 소환 그리고 조사를 마친 이후에 과연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신병 처리가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국 장관에 대해서 예. 과연 검찰이 소환 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리고 소환 조사를 해서 결론이 무혐의가 나올 것인지 또는 기소를 할 것인지 이제 기소를 하면 또 하나 이제 출렁거리는 요소가 되겠고 반대로 초유의 사태겠네요. 예,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초유의 사태죠. 그리고 예. 엄청나게 또 여론이 출렁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검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혐의 없음.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대반전에 예. 어떤 그런 계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과 미국이 다시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예. 특히 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리비아식 모델이 잘못됐다라면서 예. 존 볼턴 초강경 매파를 해임을 시키고 말 잘 듣는 후임 오브라이언을 이제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북미 비핵화 실무 협상이 어떤 성과를 내고 다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에 예. 그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경우에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국내 여론은 상당히 등락을 크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뭐 외부적인 요인이 과거에 이제 뭐 북한 변수도 있고 예. 그리고 외국 정상회담이라든가 이제 외환 내빈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여론적인 정리를 좀 하고,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기법을 많이 쓴 것이 과거 정권인데 뭐 문재인 정권이 그런 것을 뭐 쓴다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뭐 북한 변수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단시간 내에 북한과 미국이 지금 원하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원하는 거 그리고 제재를 미국이 원하는 거 이것이 지금 접점 찾기는 상당히 어렵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조정자 역할을 하기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 지금 와 있는데 여기에서 국내적인 이런 이슈라든가 지금 검찰 자체가 지금 장관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상당히 엄중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것은 결국 이제 대통령의 결단과 단안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필요한 시점이 이제 시시각각으로 다가올 텐데 이것을 그냥 검찰의 손에 맡기고 가는 것은 뭐 사법적인 질서에서 당연한 건데 그러나 정치적인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여기에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의 통치술 결단력 이런 것들이 어느 시점에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단지 이것을 뭐 유엔 총회라든가 그리고 북미 대화에 기대한다든가 이런 걸로 이것이 회복되리라고 저는 보지 않고 국내적인 고단위의 어떤 처방이 있지 않는 한 이런 하강 곡선 결국은 이것은 레임덕으로도 올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여론조 집회가 하향 곡선이 일어날 때는 이것을 빨리 끊어주는 그런 정치적인 결단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어제 그렇지 않아도 이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방향 잃는 건 더 큰 문제다. 우리는 할 일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칫 또 들으면 너무 이렇게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그래 저렇게 가는 게 맞지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 부분은 이제 지지자와 또는 이제 반대자에 따라서 굉장히 갈릴 것 같아요 의견이. 청와대 입장은 지금 이미 호랑이 등에 올라탔는데 여기서 내릴 수는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정확한 표현이시네요. 조국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할 때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두 가지 버전이 다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봐도 얼마나 고민했고 그리고 이제 고민 끝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 얘기도 결국은 여론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 그리고 할 일을 또박또박 하겠다. 즉 이 얘기는 크게 보면은 하나는 조국 장관 그대로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할 일을 또박또박 하겠다는 것도 계속해서 우리는 민생, 경제 살리기로 나가겠다. 즉 이 얘기는 뭐 조국 장군이 어떠한 경우에도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것을 기대를 하면서 끝까지 가겠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현 문재인 정부의 개혁과제 1번이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사법개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국 장관을 법무장관으로 중심으로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제1번의 개혁과제인 검찰개혁, 사법개혁도 확실하게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해석이 되고요. 또 이것과 같은 맥락으로 나오는 말이 지금 민주연구원장 양정철 원장 얘기도 결국은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트루만 대통령의 말을 인용을 해서 만약에 마틴 루터가 여론조사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결정을 했다면 못했을 것이다. 종교개혁을 했을 것 같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가 아니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선택하는 결단력이다. 지금 이 메시지 던졌거든요. 예. 이런 메시지는 뭐냐면은 결국은 강력하게 개혁의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인가 동시에 지금 내부의 동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의 동요를 막기 위한 그런 메시지라고도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당에서 동요가 올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의 국회의원들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표를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 여론이 나빠서 만약에 표가 안 올 경우에 결국은 떨어지거든요. 불만이 그럼 이제, 쌓이겠네요. 계속해서 지지율이 하락하면은 청와대에 대해서 불평 불만을 제기할 수가 있거든요. 거꾸로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해서 특히 이제 한국당의 공세 그런 전선에 흔들림 없이 대처하겠다. 이런 다목적 카드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 교수님 생각 어떠십니까? 당에서는 지금 같아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 나중에 대통령이 임기가 점점 적어지고 나중에 그러면 대통령 탈당하는 과거의 사례도 탈당을 요구하는 예. 그런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같은 이런 힘을 가지고 쭉 가면 되는데 결국은 여론이 더 낮아지면 대통령의 힘도 빠지고 집권당도 결국은 돌아서는 과거의 어떤 역사도 있지 예. 않습니까? 그래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이런 것이고, 우리 교수님께서 이제 뭐 여론 얘기했는데 양정철 원장을 예. 뭐 빗대서 과거의 민주당은 여론적 지표를 엄청나게 중요시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집권도 했고 한 세력인데 민주주의는 여론 정치라고 합니다. 그런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냐? 그러면 여론적인 어떤 그 문맥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여론적 지표가 달리 나오지만 예. 지금의 이 사안은 대학 20대들이 대학생들 촛불 시위도 하고 광화문광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촛불을 들고 이런 것들이 100%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이런 것들이 국민의 어떤 의사라는 것들도 여론적 지표로 저는 정치를 하는 어떤 뭐 결사체는 예. 이것을 여론적 지표를 본인들한테 가슴 깊이 저는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고 결국은 정치를 왜 합니까? 자기들의 어떤 권력 유지와 다음 차기 정권 창출을 위한 것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 결국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그것이 이제 국리민복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떤 그 미래 방향을 위해서 지도자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국민이 원하는 것, 국민이 10%가 원하든 20%가 원하든 네. 이것이 다원적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20% 소수자가 원해도 그것을 위정자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을 진영놀이를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특정 정파에서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대통령이 되면 반대파의 대통령이 된다고 문재인 대통령도 틀림없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여론적 지표가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높게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소수의 의견도 국민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것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서 혼란을 잠재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